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2.5%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건데요.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해서인지 기준금리 역시 동결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종전 2.7%에서 2.6%로 내려잡은 데 이어 석 달 만에 전망치를 또 낮춘 겁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 수정치 2.5%는 정부나 IMF, OECD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는데 1, 4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당초 시장에선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 일단 하느니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예상을 깨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설비와 건설 투자 조정, 그리고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탓으로 특히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에 1분기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1%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1.4%로 떨어뜨린 데 이어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현재 1.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에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 투자 부진이 개선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물가는 꾸준한 상승 보이고 있고. 이 총재는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 결과 자료를 숨긴 혐의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SK케미칼은 지난해 환경부의 현장 조사 당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SK케미칼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당했다고요? 네, 환경부가 자료 은닉 혐의로 SK케미칼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환경부의 현장 조사 때 SK케미칼 측이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제출하지 않은 연구 결과 보고서인데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당시 유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라는 제목의 자료로 유해성 실험 결과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자료를 만든 연구팀은 CMIT, 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백혈구 수의 변화가 감지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을 인수한 SK케미칼이 추가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케미칼 전 대표도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대표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CMIT, MIT 등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에게 특정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의 특정 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강제한 겁니다. 비행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의 여행사들은 아시아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를 통해 얻던 장려금이나 편의성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업체만 이용함으로써
예약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데다 예약과 발권을 한 업체의 것만 사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갑질은 3개월간 지속됐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중단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항공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여류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주중에만 이용 가능했던 고속버스 정액권을 이제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노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많은 곳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정액권은 기존 판매되는 정액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존 고속버스 정액권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최대 4일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이용이 많은 주말엔 쓸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 주말을 포함해 5일 또는 7일 동안 쓸 수 있도록 정액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주중 4일권 가격은 7만 5천 원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5일권과 7일권은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으로 판매됩니다. 새로 출시되는 정액권은 내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정액권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닌다면 상당히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서울에서 출발해 일주일 동안 대구, 포항, 광주 등 8개 도시를 여행할 경우 정상 요금은 약 16만 원 정도지만 13만 원짜리 7일권을 사면 약 3만 원, 17% 정도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정액권은 PC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는데 새 정액권은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고속버스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 주요 188개 노선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노선은 고속버스 예매 사이트인 코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가동 중단과 파업으로 대결해 오던 르노 삼성차 노사가 오늘 오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방금 협상이 끝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르노 삼성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는 오후 2시부터 부산 공장에서 26차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2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요. 노조 측에 따르면 오늘 사측 교섭대표단에 신임 제주본부장이 합류하면서 정상적인 교섭은 힘들었고 따라서 양측은 다음 주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측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면서도 노조 집행부의 인사경영권 합의 전환 요구는 받을 수 없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는데요. 때문에 오늘 양측이 극적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네, 르노 삼성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후방 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 6개월간 60차례 242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사측은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가동 중단, 즉 셧다운을 예고하면서 대치 중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가뜩이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좋지 않은 데다가 르노 삼성 파업으로 협력 부품업체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부품사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불안정한 공장 가동과 또 생산량 감소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납품 손실을 겪었습니다. 한편 르노 삼성 노조는 애초 예정했던 부분 파업을 내일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이 당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젊은 층 피해도 상당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 4,440억 원 가운데 20%인 916억 원이 20, 30대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6% 떨어져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일부 지역의 급매물 아파트가 대부분 팔렸고 봄 이사철을 맞아 호가가 오르면서 하락폭은 4주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셋값도 낙폭을 줄여 0.04%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평균 14만 8천 원을 더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이듬해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죄와 벌. 8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나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주요 수사 대상은 옥시였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검찰이 겨냥한 수사 대상이었죠. 8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가습기 살균제 원재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완제품을 생산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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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이 피해자들의 울분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1994년부터 2011년도까지 있었는데요. 그 2011년도에 환자가 굉장히 폐가 섬유화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악화되어서 병원에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환자의 침대 옆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대체 가습기를 열어보니까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수백만 명이고 저도 한 94년부터 꾸준히 10년 이상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네. 그 뒤에 보면 그 국민 산업부로부터 안전성을 받았다. 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TV나 뭐 광고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임산부나 영유아가 많았는데요. 또 마치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물로만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뭐 효도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이나 영유아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거 또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전체 수백만 명의 피해자고 또 전체 피해자 중에 한 10%만 정부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90%는 4단계나 5단계로 이제 판명이 나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나 피해를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도 책임이 있고 그 원인 물질을 만들었던 게 SK케미칼이고 그다음에 옥시라든지 애경이 그 완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책임과 SK케미칼 또 판매한 모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가습기 살균제를 전 세계에서 사용했던 국가가 또 한국밖에 없었어요.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옥시의 그 사용자들이 영국 본사까지 찾아가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수사에 재수사까지 거듭했던 터라 수사 과정을 다 얘기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이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이 왜 이리 늦어진 겁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1년입니다. 처음 이제 고발이 됐던 것은 2012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3차, 4차 계속해서 고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네. 결국 수사가 되지 않다가
작년에 2018년에 다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14명을 전격적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수사가 돼서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애경산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물론 거기는 한번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재청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SK케미칼 측은 수사가 시작됐던 2016년부터 유해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SK케미칼에서 1994년도에 유해성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PHMIG라고 하는 그 성분이었는데, 이 성분을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님에게 의뢰를 해서 이영순 교수가 쥐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쥐의 백혈구가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해 성분이 많이 발견되니까 완제품으로 팔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추가적인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SK케미칼에 보고를 했는데, SK케미칼에서는 그 보고서를 입수하고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됐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와 구속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SK케미칼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입증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난달이었나요? 유해성 측정 자료를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서버에서 찾아보니까 드디어 그 발견 자료가 찾게 된 겁니다. 네. SK케미칼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없앴는데 그게 어떻게 서버에 남아있다가 잡히게 됐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때 고의성이라든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해성이라든지 인체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폐섬유화라든지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완제품 회사에 납품해서 국민들에게 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유해성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과거에 이제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말이죠,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유해성이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그렇게 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전하게 물건을 이제 만들고 또 그 물건의 재료를 갖다 공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전 대표를 구속까지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증거가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 애경산업도 개입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애경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애경산업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저번에 롯데마트라든지 뭐 등등 혹시 여기는 이제 처벌을 받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SK케미칼이라든지 애경산업은 그 처벌을 피했던 것이죠. 네. 근데 애경산업도 역시 이 원재료를 받아서 완제품을 만든 업체인데, 그와 같이 유해성 실험이라든가 또 물건을 만들 때에는 그 원재료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확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재청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경산업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교수님, 최근 이제 아이들의 젖병 세정제로 유명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서 또 발작 뒤집혔잖아요. 예,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제 이게 캐나다에서 만든 12개 제품인데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외국산의 깨끗한 캐나다에서 만든 거니까 제품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가습기 살균제와 똑같이 사용되는 CMI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감함들이 이 자기가 이제 젖병뿐만이 아니라 뭐 세제까지 전부 다 폐기하겠다,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관세식약청에서 이 성분이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티튜드에 그 성분이 사용됐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전면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도 이제 세제 설거지할 때 퐁퐁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것도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도 저는 물론은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화학 성분을 하는 게 건강에는 좋지 않고, 이렇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젖병까지도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식약처나 또 관련 부처에서는 철저하게 좀 검사하고 조사해서 이러한 유해 성분을 사용한 세제라든지 어린이 젖병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부터 젖병 세정제까지 물론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슈체크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줄 막힌 K뱅크. KT는 K뱅크의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국 중단되면서 K뱅크로서는 돈줄이 막혔습니다. KT를 제외하면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K뱅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K뱅크의 실현이 또 계속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K뱅크가 이제 원래 현재 지금 K뱅크는 자본금이 4천억이고 이번에 자본금을 한 6천억 정도 증자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KT가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사 담합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가 적발이 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K뱅크가 당시에 통신사 정부 입찰에 SK텔레콤부터 해서 통신사끼리 담합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못했다. 담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금융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게 할 때 형사 고발이 당하게 되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K뱅크가 정자를 해서 자본금을 1조 한 500억 정도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거래가 형사 고발을 하게 되니까 K뱅크에 대한 정자를 중단하게 됐고 지금 수사가 되기 때문에 K뱅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역시 이 공정위 조사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죠. 34%까지 KT가 K뱅크의 은행을 이제 은행 지분을 늘리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관계 법령 그러니까 은행법이 있습니다. 이 감독 규정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인다든지 말이죠. 형사소송입니다. 내지는 금융이라든지 내지는 공정의, 국세청, 검찰 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또 관련 소송이나 조사, 검사 내용이 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결국 중단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증자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이 지분을 늘리려고 하던 지분을 늘려놓고 또 뭐 증자도 하고 했던 그런 계획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변호사님 만약에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되면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건가요?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점이죠. 결국은 지금 빨리 증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시급하니까. 예, 이제 시급한데 하루가 그렇게 시간이 이제 발목이 잡혀서 오래 끌면 그때 가서는 늦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물으신 대로 어쨌든 간에 그때 무혐의가 나오면 다시 또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대로 담합 사실이 인정이 되면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은 포기해야 되겠죠? 예, 포기해야 됩니다. 현재 K뱅크의 우리 은행의 지분이 13%고 네. KT 지분이 10%입니다. NH농협증권이 10% 지분이 있는데요. 원래 KT가 당초 목표는 10%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한 6천억 정도를 해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서 직장인 대출이 아주 K뱅크가 성공적인 상품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한 10%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 K뱅크에 KT가 참여를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이미 직장인 대출이 좀 멈춘된 상태인데 KT는 전체적인 국가기관 통신망이고 시가총액이 7조나 돼요. 우리 옛날에 한국통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KT로 바꿨는데 국가기관 통신망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담합 행위에 참여해서 공정거래에 고발됐다는 것은 KT로서는 굉장히 수치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법하게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검찰 고발이나 형사 고발을 많이 당하는지 불법 행위를 좀 안 하고 좀 합법적인 영업 행위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운명 생존이 지금 위태해진 K뱅크 어떻게 운명이 정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내세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도입된 게 누진제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요금 폭탄에 걱정하는 가구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 누진제 때문인데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기료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원이 전기요금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누진제가 지금 잘못 설정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가
1단계가 이제 200kW고, 그다음 2단계가 400kW, 3단계가 400kW 이상을 쓰면 이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1단계는 이제 킬로와트당 한 90원이고, 2단계는 180원, 3단계가 280원이니까 이제 배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원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한국전력에서 2014년도 기준, 2016년도 기준으로 200kW면 집에 있는 냉장고, 형광등, 뭐 선풍기 이렇게 5개만 필수로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평균 0.9대 정도의 에어컨이 있었던 겁니다. 네. 에어컨을 포함하게 되면 330kW를 해야지 1단계가 되는데 200kW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서 2단계의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계절별로 좀 적당하게 요금을 부과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기준을 낮추었느냐, 이것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사실 에어컨 정도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가전인데 그동안 왜 빠져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냐면요. 가구별 전기 필수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누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별 필수 전기 사용량, 그 안의 부분은 1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kW였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에어컨 사용량은 빠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왜 빠졌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0.8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말이죠. TV 같은 경우는 가구당 0.8대가 다 있겠죠. 80%는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2014년 당시에는 이 에어컨이 0.8대가 안 됐어요. 0.7 몇 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2016년을 이제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두진제 3단계로 이제 개편한 것이 말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0.8대를 넘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못 미쳐서 이것이 빠져 있는 건데, 2016년 이후에는 이미 이것이 이제 0.8대가 넘는다, 에어컨이 가구당 말이죠. 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또 한편으로는 선풍기 같은 계절성 가전기기의 사용량을 연중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것도 문제로 삼았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풍기는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여름에는 330kW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겨울에는 한 170kW 정도,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 이유가 아빠에서 지적한 것 같이 선풍기는 겨울에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요금제를 차등화해서 적당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산업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부 반응은 신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방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살펴서 이제 사실은 과거부터 말이죠. 산업부에서도 이 누진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TF를 꾸며서 연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해오던 어떤 연구와 이 감사원의 이번에 지적, 이거를 이제 같이 토론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시 조정이 된다면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과 화학 중심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세계에서 1등 소비량인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장충 체육관을 갔더니 이게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서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네. 그때 필리핀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필리핀에서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전기 자동차가 300만 대까지 앞으로 보급한다고 하니까 전기 사용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계절별로 또 에어컨도 포함하게 되면 전기 요금제, 누진제도 많이 조정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좀 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는 충분한 전기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제 이번에 전기 사용량을 에어컨을 포함하게 되면 많이 좀 완화될 것이다. 좀 더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김대중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전망되었습니다.
오늘 리얼토크에선 기준금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준금리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한 나라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기준금리는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죠.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경제 상황까지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네. 우선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작년도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값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 일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시중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적용하는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가게나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의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가계부채 부담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투자라든가 소비에 그러니까 뭐 유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최근 미 연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경기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프로에 나왔는데 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려고 좀 나왔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좀 접어두고요. 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저금리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떨어졌거든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도 굉장히 낮아요. 물가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은 임금이 증가해가지고 물가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인 이게 하나의 저겁니다. 시나리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는 굉장히 낮고 돈도 엄청 풀었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하는 네.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에요. 근데 임금이 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임금을 결정하는 건 이제 노동 생산성입니다.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가장 지금 저 경제가 활력 있는 미국조차도 보게 되면은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요. 예. 즉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경제가 이 생산성이 낮게 되면요.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둔화되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니까는 또 금리도 못 올려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면서 우리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좀비 기업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갖기 힘든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좀비 기업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최근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 보게 되면 1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장 기업 한 4만 3천 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전체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17, 8%가 좀비 기업으로 나타났어요. 선진국가의 상장 기업들 중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많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면 금융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지면서 이게 생산성도 둔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리려도 이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금리 올렸는데 2.25% 정도 올리고서는 그냥 미국도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아우성 친 네.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다 양적완화도 계속하고 앉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경제 활력이 이렇게 둔화된 이유가 한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들 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만성 이 무기력증의 경제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표 내용 보고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연간 전망치가 이번에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그 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글로벌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미 연준에서도 이 기준금리를 과거에 인상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세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들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역에 대한 긴장, 그리고 글로벌 부채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불안 요소 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해야 되는 일로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좀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동결하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이 국제 정세 속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기준금리 유지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대외 변수를 뭐로 보셨습니까? 자, 오늘 발표한 것 중 우리가 대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요,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를 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오히려 낮췄어요. 목표치보다 지금 한참 지금 미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 압력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췄어요. 그러면 사실 금리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녀간 IMF 연례 협의단도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하라고 이렇게 건의했어요. 근데 금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사실 1.75%라는 건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금리를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정상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제로 금리고요. 바깥의 나라들이 다 지금 저렇게 금리를 못 올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혼자 지금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렸으면 하는데 내렸을 경우 이제 뭐 가계부채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리를 지금 내려놓게 되면 막상 내려야 될 때 이제 수단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못 갖게 되는 거죠. 인하폭을 그러니까 그만큼 확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항상 지난 몇 년 동안에 맨날 하는 게 대부분이 보게 되면 동결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가 활력을 못 찾으니까는 금리가 정상화를 못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연내까지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내년도 초가 됐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일부 인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올해 이제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 정부의 정책들에 따라서 하나님 그 추이를 보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준금리와 함께 얘기해 볼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역시 오늘 한은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주열 총재의 발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0.1%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1, 4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저건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앞에서 지금 김 박사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인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인하 전망하는 이유를 조금만 좀 더 추가한다면요. 네. 미국에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지금 뭐 3개월 국채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한 5년물,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이제 10년물까지 네.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동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이건 이제 불가피한 이유가, 우리 지금 수출이 지금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수출액으로요. 네. 근데 2015년이 어떤 해였었냐면요. 수출이 성장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1%를, 그러니까 1%를 깎아먹었던 해였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가계 소비하고 정부가 지출해가지고 만들어낸 성장률이 한 2.3%였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기업 설비 투자도 지난해 이제 지금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 안 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1%를 깎아먹게 되면요, 1.3%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을 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봤자 2%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한 7조 정도 하게 되면요, 7조 정도 규모는 그러니까 이게 그 GDP 대비로 봤을 때는 0.3~4%뿐이 안 돼요. 한 4%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끌어올려봤자 2% 제가 볼 때 턱걸이하기도 굉장히 힘든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추경을 한 13조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주열 총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얘기했었던 2.6%를 지금 유지를 해봤자 시장에서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추경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 사실 최근 국내 기관들도 잇따라 계속해서 국내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췄잖아요. 네, 신용평가에서 무디스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3에서 2.1%로 낮게 이제 조정한 적이 있고요.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어둡게 평가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수출로서는 반도체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고, 관공업이나 서비스업 거의 대부분에서 사실상 생산이 모두 감소된 바 있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국내 경기에서도 지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대한 유통에서의 소비도 모두 다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뭐 통화정책 하나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정정책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낮게 예측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과연 맞추게 될 수 있을지 더 어두운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방금 추경이 13조 원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은은 추경에 따라서 효과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IMF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전망했던 걸 지금 이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만 수정을 안 했어요. 그냥 2.6%를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난해 다녀가면서 최소한 9조 원 이상 추경하라고 그랬었어요. 최소요. 그러니까 그 추경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사실 그걸 유지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민감한 게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조업, 광공업들이 위축되는 게 그러고,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설비 투자가 타격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냉각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가지고요. 그게 최근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더 이게 심리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요.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흔히 과거에도 보게 되면 지난 한 5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요, 항상 보게 되면은 상반기엔 좀 나쁘다가 하반기엔 회복될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거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반기에 가면 더 나빠지거나 되게 그랬었지 예측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지금 정부도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네. 수출 좀 회복되고 네. 경기가 좀 이렇게 풀릴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 풀릴 것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추경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야 되고 네. 규모가 제가 13조를 얘기하는 것이 2015년도에 추경 규모가 11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요. 그게 GDP 대비 0.7%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0.7%를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네. GDP 대비 그게 한 13조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3조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당시 성장률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6, 2.7% 달성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 경기 반등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하게 될 추경 한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일자리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10조가 넘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지금에 대한 추경은 강원도 산불에 대한 피해 극복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재난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의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투입된 금액, 그 정부의 재정이 선순환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번 추경의 금액이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더 조속하고 더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백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함께 오늘 한은의 경제 성장률 하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데다가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정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19도, 광주는 22도, 부산은 15도를 기록하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만큼 날이 완전히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수일째 건조주의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산불을 포함해 각종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미리 불씨 점검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수원의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2도, 제주는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